자, 우리 이 115회 세무회계 1급 기출문제, 자, 세법 일부를 한번 풀어보죠. 자, 객관식인데 거기 1번에 보면은 다음 중 법인세법상 사업연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에 보면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자, 원래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은 당연히 그 법인 설치 신고를 해줘야 돼요. 그럼 그때 같이 신고를 하죠. 원칙적으로는 정관에 거기 나오는 사업연도가 정해져 있고, 만약에 정해져 있지 않다면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은 설치 신고할 때 같이 우리 이 사업연도 신고해 줘야 돼, 이게. 자, 그렇게 돼 있다. 자, 1번 맞고요. 그 다음에 2번에, 자, 사업연도 변경 신고서. 자, 우리 회사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데 사업연도로 바꾸고 싶어요. 뭐 4월 1일부터 뭐 이렇게 내년도 3월 30일까지 바꾸고 싶다. 자, 그러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내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하게 돼 있어요, 이게. 근데 종료일 이전에 만약에 제출하더라도 3개월 이내 제출한 거니까 적법한 변경신고로 보는 거고요. 자, 세 번째, 청산 중에 있는 내국법인의 자녀지상가액이 사업년 중에 확정된 경우에는, 자,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자녀지상가액이 확정된 날까지 기간을 하나의 사업연도로 본다. 자, 우리가 사업을 하다가 청산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청산에 대한 우리가 이 해산 등기를 하게 되면 등기일로부터 이제 종료일까지 또 하나의 사업연도가 되고, 그 이후에 만약에 자녀지상가액이 확정이 되면 그 자녀지상가액이 확정된 날까지 하나의 사업연도로 또 봐요, 요게. 자, 네 번째 보면은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분할, 이거는 뭐 분할 또는 합병도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합병 분할에 따라 해산한 경우에는, 그러니까 합병 분할로 해산한 게 아니고요. 그냥 해산하게 되면 해산 등기일까지가 하나의 사업연도지만, 분할, 합병에 의해서 만약에 해산하게 되면은 그 합병 분할 등기일까지예요. 거기 보면은 해산한 법인의 1사업연도로 그 해산 등기까지, 해산 등기가 아니고요. 합병 분할 등기까지. 근데 여기는 이제 분할에 대한 얘기니까 분할 등기일까지 이렇게 이 한 사업연도로 본다. 그러니까 4번이 답인데 어렵다 이거죠. 이거 너무 깊이까지 지금 물어봤어요, 이게. 그냥 해산하게 되면 해산 등기일까지인데 합병 분할로 인해서 해산하게 되면 합병 분할 등기일까지다라고 하는 거죠. 그거 하나 좀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자, 송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매출 누락에 대응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매출 누락은 입금 산입시켜버리죠. 근데 거기에 해당되는 원가 상당액도 송금 산입해줘야지. 근데 그게 장부 외처리 되었다. 그러니까 회계 처리가 안 돼 있죠. 매출 누락과 매출 원가 누락이. 그럼 그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매출 누락에 대해서 입금 산입 잡았으면 매출 원가 누락에 대해서 송금 산입도 해줘야 되죠, 이게. 그래서 1번 맞다. 근데 요 얘기는 통칭 얘기야, 이게. 그래서 이제 아주 너무 그 자세한 것까지 지금 내고 있죠. 자, 두 번째. 자, 법인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해서 노조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근로시간 면제, 우리 한도를 초과해서 지급하는 급여, 이거는 송금에 산입하지 않아요. 요 2번 지문, 시험에 잘 나왔던 지문이 있죠. 그래서 법인이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근로시간 면제 초과해서 지급한 것은 송금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3번. 자, 내국법인이 임원에게 상법에 따른 주식기준보상으로 금전, 자, 거기 이 10% 범위 내에서 우리 주식기준보상, 금전, 우리 상법에 의한 요것을 지급한 경우에 해당 금액은 송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송금에 산입하죠. 근데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요것은 상법에 따라 주식기준보상,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10% 범위 내에서
요 규정도 거기 이 통칭 얘기예요. 얘기. 약간 굉장히 지엽적인 걸 낸 거지 이게. 자, 3번이 틀렸네요. 송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가 아니고 산입한다. 이렇게. 자, 한 명에서 합자회에서 노무출자사원에 대한 보수는 이거는 배당금 이익 처분에 의해서 받는 거예요. 의제하여 송금에 산입하지 않죠. 요거는 그래서 3번이 답이다. 1번, 2번 다 어렵다. 요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2025년도에 우리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요런 내용들도 좀 체크하셔야 돼. 이게 그래서 이제 이것도 좀 봐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3번을 한번 봐보시면 자 다음은 자동차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 내국법인인 주식회사 강남의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 관련 자료다. 자 내용수 변경 제4기 이의 세무조정으로 옳은 것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2천만 원의 취득에서 상각방법은 정해법 내용론수는 10년 신고했죠. 자 3기의 상각 부인액이 100만 원이 있어요. 자 지금은 4기고요. 4기부터 내용론수를 5년으로 변경하는 신청서를 적법하게 제출해서 우리 승인 얻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제4기에 이 200만 원의 감가상각비를 우리가 계상을 했어요. 이게. 자 그러면 회사가 계상한 게 200이에요. 자 근데 우리 세법상에 나오는 이 상각 범위액을 계산해야지. 자 그러면 우리가 2천만 원에 취득을 해서 이게 정액법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2천만 원에 대해서 그 내용론수를 5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게 5분의 1이 돼요. 정액법일 때는 이렇게 되어 있더라. 자 그러면 요것이 400이 되겠네. 이렇게. 그러니까 세법에서는 요 변경된 내용론수로 그냥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이 한도가 400만 원이 되겠더라. 이렇게. 시임 부족액이 이제 200이 발생해요. 이렇게. 자, 근데 여기 상각 부인액이 있어. (100만 원) 이렇게 상각 부인액이 있더라. 그래서 이것은 둘 중에 작은 거. 요것을 송금산입하는 거죠. 거기 송금산이 100만 원, 4번이 답이 되겠어요. 요건 이제 감가상각 시부인의 기본적인 내용이죠. 요게. 자, 4번에 보면은 업무 무관 경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업무 무관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지출한 취득세 등 취득 부대 비용은 아니 업무 무관 자산이더라도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죠. 이건 이제 자산의 취득원가 개념이거든 이게. 그래서 일단은 집어넣죠. 집어넣고 그 관련되어 있는 감가상각비라든지 이런 게 부인되는 거지. 비용 처리될 때. 그래서 1번이 틀렸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2번에 출자자, 그 특수관계자, 이 쭉 나와 있는, 거기 이 소액주주 제외하고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이 사용하는 사택유지비, 이거 다 업무무관으로 해서 빼버리죠. 다만 소액주주는 제외되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보면은 업무무관 자산 취득하기 위해서 발생한 차입과 관련한 비용, 업무무관 경비로 보고요. 업무무관 자산을 유지 관리하는데 이거 다 업무무관 경비지. 그러니까 1번이 틀렸네요. 자, 그 다음에 5번. 자, 다음 중에서 법인세법상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을 모두 고르면 자, 가번 상품의 판매가격 미수액 이거 당연히 영업 관련해서 발생한 채권이니까 들어가고요. 나번에 용역 제공에 대한 영업수익의 미수액 들어가죠. 자, 다번에 소비대차에서 타인에게 대여한 것도 되고요. 자, 특수관계자의 업무무관 가지급금하고
채무 보증으로 인해서 발생한 구상채권. 그 라하고 마가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마하고 라가 들어가 있지 않은 2번이 답이 되겠어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을 한번 보시게 되면, 자, 우리 대표이사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100만 원을 대여하고 단기 말에 회수하지 않았대요. 단기 말에. 그리고 이자만 4만 원을 수취했대요. 근데 인정이자 계산 시 가중평균 우리 차입이자를 5%를 적용하는 경우, 그러면 초에 100만 원 빌려줬으니까 이제 5%라고 하는 것은 5만 원이 되는데 5만 원이 시가예요. 근데 이제 4만 원만 받았으니까 이제 20%안 받았죠. 그래서 거기 차이가 5% 이상 나죠, 이게. 그래서 그 가지금 인정이자에 대해서 이 세무적으로 해줘야지. 그 차이 나는 이 만 원을 입금산이 만 원 상여로 때려야 되겠죠. 요게. 그래서 4만 원은 받았는데 만 원은 못 받았는데 그거는 받았다가 상여로 준 걸로 해서 입금산이 가지금 인정이자 만 원 상여로 때린다. 그래서 6번의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을 한번 보시게 되면, 법인세법상 결손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에, 자, 결손금 공제 중에 2월 공제는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2월 공제 신청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하여한다. 틀렸죠. 자, 결손금 중에서 이제 소득에서 빼고 남아있는 이 결손금은 자동적으로 이월되는 거지 이거를 신청해야만 이월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자, 2번에 보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러니까 중소기업은 그 사업연도와 직전 사업연도 과세표준 세액을 각각 신고하고 이제 환급 신청을 해줘야지. 그래서 소득공제에 적용할 수 있고요. 자, 3번에 보면 이제 6억 원, 해당 사업연도 결손금이 7억 원이다라고 하게 되면 내국법인은 해당 사업연도 결손금 중 3억 원만 우리 소득공제 이 받을 결손금으로 회사가 선택할 수 있지. 이거를. 그러니까 이제 직전 연도로 소급해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 회사가 선택할 수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봐주시고요. 그 해당 사업연도 결손금이 7억이에요. 근데 그 중에 3억 원만 그렇게 소급공제에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4번에 보면은 2월 결손금 공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추계할 때는, 다만 천재지변일 때는 이 공제해 주죠.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을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 자, 다음은 세액공제 중 15년 또는 2020년 1월 1일 전에 게시하는 3년도에 발생하는 결손금은 10년 이렇게 돼 있는데, 아니고 10년은 2019년도부터 발생한 결손금 10년이었죠. 2009년. 그리고 2008년까지 발생한 결손금은 5년이었죠. 자, 아무튼 2월 공제가 허용되는 항목만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래서 15년 또는 10년 2월 공제가 되는 거. 외국납부세액 공제 10년이죠. 그거 돼 있고, 그 다음에 연구인력개발세액 공제 되어 있고요. 투자세액 공제 10년간 2월 공제 됐죠. 그래서 기업과 리을과 미음이다. 그래서 거기 1번이 답이 되겠더라 이거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부가가치세로 넘어가죠. 이렇게. 자, 근데 뭐 쉬운 문제들도 있었고, 이건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되고, 근데 여기처럼 이거 좀 어려웠던 문제죠. 이게 앞에 이 총칙에 대한 얘기이지만 만만치 않았던 문제였던 것 같아요. 이게 8문제 중에서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 부가가치세인데, 자, 다음 중에 부가가치세법상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 통제하는 경우로서 위탁자가 부가세 납세 의무가 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원래 신탁은 원칙이 수탁자가 부가세 납세 의무가 있어요. 근데 예외로
위탁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는 경우가 실질적으로 지배 통제하는 경우인 경우인데, 거기 1번에 보면, 자,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일정한 재산을 수탁받아서 부동산 개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러니까 수탁자가 주로 이 영업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 신탁계약에 의한 부동산 개발 사업비의 조달 의무를 수탁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이 경우 이렇게 나와 있고요. 다만 수탁자가 사업 시행자인 경우는 제외된다. 그래서 요 경우에는 위탁자가 실질적으로 지배 통제하는 경우니까 위탁자가 납세 의무로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담안해가지고 수탁자가 사업 시행자인 경우, 수탁자가 주되게 일한다 이거죠. 사업 시행자로서. 그러면은 수탁자가 납세 의무자인데 그거는 제외하고. 자, 2번 수탁자가 재개발 사업이나 재건축 사업 또는 가로 주택 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 사업, 사업 대행자다. 사업 대행자다. 자, 이 2번도 이 마찬가지고. 자, 그 다음에 3번 위탁자의 지시로 수탁자가 위탁자의 특수관계자에게 신탁재산,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탁자한테. 예, 그 다음에 4번 자, 수탁자의 지위 이전을 신탁재산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 이렇게. 그러면 수탁자의 지위 이전은 위탁자가 부가세 납세 의무 있는 경우는 아니죠. 요게. 그러니까 수탁자의 지위 이전 요거를 공급으로 보는 경우 요거는 위탁자가 납세 의무자가 아니고요. 수탁자가 원래 납세 의무자 원칙이 수탁자거든, 이게. 원칙이 수탁자가 부가세 납세 의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예외로 위탁자가 이제 납세 의무가 있는 것이 거기 1번서부터 3번까지 있는 내용이 이제 그렇고요. 4번은 이 위탁자한테 부가세 납세 의무가 있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9번의 답은 4번인데, 이 부분도 너무 과해. 신탁에 대해서 너무 깊이 좀 물어보고 있어요, 이게. 이렇게. 자, 그 다음에 10번을 한번 봐보세요. 다음 중 부가세법상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거. 자, 1번에 보면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해가지고 납부하는 사업자는 그 납부하려는 과세기한 개시 이 20일 전에 총괄납부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한테 제출해야죠. 자, 그 다음에 주된 사업장은 총괄납부는 지점도 돼요. 본점 또는 개인 주사무소. 다만 법인의 경우는 지점을 포함해서 다 되고요. 그러니까 사업자 단위는 본점만 된다고 그랬지, 이게. 그리고 이제 3번에 보면 주된 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총괄납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고요. 요게. 자, 그 다음에 4번에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적용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똑같아요. 개시 전 20일 전까지 그 내용을 해당 사업자와 주된 사업장 외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 통지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 사업자 주된 사업장 외에 지체 없이 거기 보면 20일 전까지라고 돼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그 지체 없이 그거를 통지해 줘야지. 이게 포기하는 경우 자, 안약이 되거나 포기한 경우에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해당 사업자와 주된 사업장 외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 통지해 줘야 돼, 이게. 4번인데 이 부분도 그래요. 이렇게 조금 갈수록 너무 지엽적으로 물어보고 있어요, 이게. 자, 11번이다. 이렇게 11번. 자, 다음 중 일반 과세자의 부가시세 과세 표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에 보면 사업자가 재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자기 적립 마일리지 등 외의 마일리지 등으로 그러니까 제3자 적립 마일리지란 얘기죠, 이게. 결제받은 부분에 대해서 재와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받거나 보전받을 금액은 당연히 포함시켜야지. 그러니까 우리 만약에 레스토랑에서 고객이 포인트를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 포인트에 해당되는 것만큼 빼고 우리 결제를 받았는데 나머지는 그 제휴된 카드 회사로부터 보전을 받아야지, 이게. 그러면 우리는
그 보존받을 금액을 포함해서 부가세 신고가 들어가야죠. 2번, 사업자가 재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이 금액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포함된 걸로 봐요.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으로 그래서 부가세를 발라내지. 자, 3번, 공급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지체되었음을 이유로 받은 연체이자. 이거는 재화의 공급하고 관계없어요. 포함하지 않고. 자, 네 번째, 완성도 기준 지급 조건부 또는 중간 지급 조건부로 재화용을 공급하고 계약에 따라 대가의 값부분을 받을 때 일정 금액을 하자보증금을 위해 공급받는 자에게 보관시키는 하자보증. 하자보증금은 부가세하고 관계없어요. 이게 과표에서 빼면 안 되지. 4번이 답이다. 이렇게. 자, 공급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반환 조건부 판매, 동의 조건부 판매, 그 밖에 조건부 판매, 기한부 판매. 이게 다 조건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조건이 성취되거나 또 기한 조건부는 기한이 지나가거나 그때가 공급 시기가 되겠죠. 자, 두 번째, 완성도 기준 지급 조건부, 중간 지급 조건부. 이거는 대가 여부를 받기로 한 때고요. 자기 생산 취득재화의 면세 전형, 간주 공급에 대해서는 사용하거나 소비되는 때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근데 거기 보시게 되면 면세 전형이나 개인적 공급은 우리 회사 내에서 과세에서 면세로 바꾸거나 개인적 공급은 회사에 우리 임직원들한테 주거나. 근데 사업상 증여는 뭐예요? 사업상 증여는 외부의 거래처에 또는 외부에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요거는 그 재화를 증여하는 때지. 요게. 그래서 이제 그 사업상 증여가 좀 틀렸어요. 이게. 3번이 답이다. 그러니까 이제 객관식은 이제 앞으로 공부하실 때 조금 더 정확히 이 내용을 숙지하셔야 돼. 이게. 자, 네 번째, 전력이나 그 밖의 공급 단위. 이거는 대가 협부를 받기로 한 때죠.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3번을 한번 봐보세요. 자, 블루베리 요거트 제조업을 영위하는 과세사업자. 자, 우리 조세식품 중소기업의 의제 매입세액을 계산하라. 단 의제 매입세 공제 한도는 고려하지 아니하고 의제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한 모든 요건은 충족되었다고 이제 가정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1번에 가공하지 않은 블루베리 매입 내용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거기 국내 매입, 해외 수입 이렇게 나와 있고요. 금액 나와 있고, 비고, 농어민으로부터 면세 농산물 등을 직접 공급받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 이 가공하지 않은 거, 국내에서 매입한 거 있고요. 해외 수입한 거 이렇게 나와 있고, 블루베리 사용 내역이 있는데, 거기 요거트 제조하는데 이게 바로 과세사업에 쓴 거란 말이에요. 국내 매입이 거기 구분되어 있네요. 7천만 원하고 해외 수입한 거 나와 있죠. 자, 그런데 해외 수입한 거는 거기 관세의 과세 표준이에요. 5,200에 관세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제 이 5천만 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되겠죠, 이게. 그래서 거기 이 국내 매입분 7천만 원하고 그 밑에 보면은 기말재고 800 있어요. 800. 그 두 가지 7,800을 우리가 사가지고 올 때, 자, 우리가 중소 제조업은 104분의 4지요. 이렇게 104분의 4 계산을 하게 되면은 이제 요것이 300만 원 이렇게 나오죠. 자, 국외에서 해외에서 수입한 거 5,200 있는데 거기서 관세는 빼야 돼요. 관세의 과세 표준으로 계산하는 거니까 이게. 그래서 5천만 원이 되겠더라. 5천만 원이. 자, 그런데 해외에서 수입해 온 것은 5천만 원에서 200을 뺀 5,200에서 200을 뺀 5천만 원이 될 거예요. 5천만 원. 자, 그런데 그 중에 뭐가 있냐면은 거래처 증정으로 바로 면세로 사가지고 와서 면세로 나간 게 있어요, 이게. 그게 1955만 2천 원이에요. 그 부분에 해당되는 거는 빼줘야지. 그래서 지금 5천만 원에서 우리 총 합쳐가지고
이 5,200 중에 여기는 왜 관세 포함하느냐? 거기 나와 있는 게 해외 수입 금액 거래처 증정한 거 1955만 2,000원에도 관세가 들어있기 때문에 요 비율로 요만큼은 의제매입세 공제 대상이 아니죠. 자, 일단 이거 5천만 원이고 그 5천만 원 중에 요 부분은 뺀 금액에 대해서 이렇게 자 104분의 4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계산하게 되면 요것이 120만 원이다 이거죠. 그러면 합쳐가지고 420만 원이 되겠어. 이렇게. 그 3번이 답이 되겠더라. 이렇게. 3번이 답이 되겠더라. 자, 그 다음에 이제 14번으로 한번 봐보세요. 자,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납세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에 개인 사업자의 경우 각 예정신고 기간분에 대해 조기 환급을 받으려는 자는 예정신고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개인 사업자는 우리 예정신고 기간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1월부터 3월까지를 조기 환급 신청하게 되면 4월 달에 신청할 수 있죠. 이게 예정신고하면서 자, 이번 개인사업자의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제1기 예정신고 기간분 예정고지세액에 대해서 4월 1일부터 4월 25일까지 기간 이내에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죠. 개인사업자는 이제 원칙이 납부고지예요. 이게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보면은 재화를 수입하는 자가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 관세 우리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재화 수입에 대한 부가세를 함께 신고 납부한다. 근데 거기 이 2번에 한번 보면은 이게 25일까지 납부하면 돼요. 근데 거기 지금 말을 잘 읽어봐야 되겠네. 이게 4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 납부고지서가 발급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세무서에서 발급되는 그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원래 납부는 25일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급하게 읽다 보면은 맞는 것처럼 넘어갈 수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2번이 이제 답이 되겠네. 틀렸네요, 이게. 자, 사업 양도로 사업을 양수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25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5번에 한번 보면 세금계산서 및 가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에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요거는 이제 위장이죠, 위장. 그러면 2% 가산세를 물어라 이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 이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가 발행하는 거, 나하고 거래했는데 제 3자 명의로 발행하는 거, 이거 이제 2% 가산세 물고. 전자세무에서 발급한 사업자가 전자세무에서 발급명세를 전송한 경우에는 5년간 보관 의무가 면제되죠. 왜냐하면 자료가 다 국세청에 다 들어갔기 때문에. 자, 전자세무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가 세금계산서의 발급 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 이렇게. 그래서 이 미발급이에요. 이렇게 과세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급 안 한 걸 미발급이라고 그래 이게. 자, 이제 이 전자세무서 의무발급 사업자가 발급 시기 지난 후 이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는 그 공급가액의 미발급은 이거 2%인데 요게 거기 1%라고 되어 있어서 틀렸네요. 미발급. 지연발급은 1%, 미발급은 2%. 자, 전자세무에서 의무발급 사업자가 전자세무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는 전자세무에서 발급일에 다음 날까지 이제 플러스 하루 전송해라 이제 그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주관식 1번 문제 한번 봐보죠. 자, 영리내국법인인 주식회사 강선은 24기 중에
유가증권을 전량 현금 100만 원에 처분하고 유가증권 처분이 40만 원을 손익계산서에 계상하였다. 이 유가증권은 제23기에 주식회사 강서의 임원 갑으로부터 취득한 것이다. 주식회사 강서가 유가증권 처분에 대하여 입금 불산이 30만 원 마이너스 유보 이것으로 세무조정하였다면 제23기 취득 당시의 유가증권의 시가는 얼마인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단 처분 직전까지 유가증권은 실제 매입가액을 장부상 계상하였고 제23기, 24기 세무조정은 적절하게 됐대요. 자, 그러면 장부상 취득가액 거기 보시게 되면은 이 쭉 밑에 보니까 세무조정이 처분에 대해서 입금불산입 30만 원 그 유보로 세무조정했대요. 그러면 23기 취득 당시의 유가증권의 시가는 도대체 얼마냐 이런 얘기죠. 그러면 100만 원에 처분했는데 처분이익이 40이래요. 100만 원에 처분했는데 요 처분이익이 40이래. 그러면 요 취득가에 원래 이것이 60만 원이었다는 얘기지. 60만 원. 근데 요때 이 누구한테 취득했냐면은 자, 쭉 보시게 되면 임원으로부터 취득한 거예요. 개인으로부터. 세법은 요걸 얼마로 지금 보냐면 30만 원이니까 이제 90만 원으로 보는 거지. 요거를 30만 원 이렇게. 세법은 이제 10만 원이 처분이익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요것에 대한 세무조정이 입금 불산이 요 40만 원 중에 30을 불산입했으니까 90이라는 게 취득가액이지. 오케이. 시가죠. 그래서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로 매입하면 차이 나는 30만 원을 바로 입금산이 유보 처리해 놓은 것이 처분될 때 입금불산이 마이너스 유보 처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90만 원이 되겠더라. 90만 원이 답이다. 자, 두 번째 보면 다음은 영리내구법인 주식회사 영등포의 제4기의 기말 재고 평가와 관련된 자료이다. 제4기 말에 세무상 재고상 평가액의 합은 얼마인가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러면 이 밑에 보면 제품이 있고 제공품이 있어요. 근데 장부상 평가를 500으로 했어. 이게 500. 자, 근데 세법은 거기 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설립 연도에 제품은 총평균법으로 신고했어요. 그럼 총평균법이 거기 400이란 말이에요. 이게 400이다. 이게 신고한 방법이고 무신고시 방법은 선의선출법인데 선의선출법이 500이지. 그 세법은 둘 중에 큰 걸로 본단 말이에요. 이게. 자, 그래서 거기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재고상 평가에게 이 합은 얼마가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네요. 그럼 당연히 500이니까 이 500으로 보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제공품을 보게 되면 회사가 300으로 계산해 놨어. 300. 근데 당초 신고한 거 없죠. 그 무신고시 방법은 선의선출법이거든요. 이게. 그 300이에요. 그럼 어차피 이거 없어. 이게. 두 개 합쳐서 이 8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겠더라라고 하는 거죠. 이게. 자, 그래서 이 세무조정도 없고 재고상 평가액은 800이 답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보면 우리 제24기에 공제 가능한 2월결손금 공제 후 차기로 2월되는 2월결손금 잔액은 얼마가 되겠느냐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근데 여러분들 2월결손금은 2008년 5년간 2월 공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2019년 이렇게 10년간 되고요. 그 다음에 2020년도
이후 거. 이건 이제 15년간 2월 공제가 됐죠. 근데 거기 봤더니 지금이 24기래. 근데 거기 5기 있죠, 5기. 이 5기 거는 벌써 24기에서 5기 빼면 19기 전인데, 그러면은 이 19기란 얘기는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5기 거는 끝났어, 이거는. 근데 거기 18기 거, 19기 거, 22기 거, 그거는 적어도 여기에 해당이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 예? 여기에. 그래서 지금 거기 있는 것들은 다 공제가 가능해요. 그게 2,700, 1,500, 1,000만 원, 그래서 5,200이 되겠지. 근데 중소기업이에요? 그러면 당기순이익이 지금 7천만 원이거든, 이게. 자, 이 당기순이익이 7천이고, 근데 법인세 비용이 있으니까 법인세 비용은 이제 세무조정으로 이렇게 더해주고요. 토지 시가 3천만 원을 무상으로 수중받아서 이를 수익으로 이 계상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 토지 시가로 받았으니까 당연히 이 입금이니까 수익 맞죠. 근데 문제 뭐라고 나와 있냐면 조세 부담을 최소화. 조세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얘기는 이 자산 수중이익을 우리가 이 2월급성금 보존에 이렇게 입금 불산입 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요게. 그래서 이제 그 자산 수중이익 이 없앤다 이렇게. 근데 요거 있죠. 이 2월급성금 보존에 쓴 거, 이것은 이 기간 한도가 없는. 근데 기간 한도가 없는 게 뭐가 있냐면은 제5기에 자, 제5기에 2월급성금이 있어요. 이것이 3천만 원이 있지. 3천만 원. 지금 요거를 기간 한도가 없는 여기서 뺀다 이거죠. 여기서 뺀다. 자, 그러면은 자산 수중이 거기 3천만 원하고 제5기에 있는 그 3천만 원 똑같네요. 그래서 그거 없앨 수 있다. 요것은 보존에 쓸 수 있다. 근데 이건 문제를 위해서 만든 거야. 이게. 그러니까 제5기 때 2월급성금 3천만 원이 아니 6기, 7기, 8기, 9기, 뭐 18기까지 있는데, 물론 5기 때는 5년이어서 5년 동안 계속 소득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문제를 위해서 만든 거지, 이게. 공제가 안 된 거예요, 이게. 뭐 여하튼 뭐 문제를 위해서 만들었다 하더라도 요거는 기간이 지나간 거지. 거기에서 요거 없앤다 이거죠. 그러면은 5천만 원이 남아요. 5천만 원이 남으면은 이제 나머지 2,700, 1,500, 1,000, 5,200이란 말이에요. 그럼 5,200이라는 2월급성금이 있는데 요거를 빼게 되면은 200이라고 하는 요것이 계속 2월 되지. 답은 200만 원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이렇게. 자, 보세구역 내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일반 과세자인 이세모 씨는 수입된 플라스틱 부품을 가지고 장난감을 제조하여 보세구역 외의 국내 사업자에게 공급하고 있다. 아래 자료를 이용해서 이세모 씨의 부가세 과표를 계산하면 얼마가 되겠느냐? 자, 거기 이 보세구역 내에서 이 장난감을 제조해서 보세구역 외의 국내 사업자한테 공급하게 되면 재화의 수입이죠. 보세구역에서 수입해온 거 가지고 그 보세구역 내에 있는 사업자가 보세구역 외로 반출하게 되면 요거는 재화의 수입이에요. 그 장난감의 공급가액은 6천이에요. 6천인데 수입된 부가세 관세의 과세 가격이 거기 5천만 원이지. 근데 부가세 과표는 관세의 과세 가격에다가 관세를 더해줘야 돼. 700을 이렇게. 자,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과표를 구하는 거니까 5,700이 바로 재화의 수입에 대한 과세 표준이 되겠더라. 요것은 이제 세관장이 징수할 때 세금계산서 발행할 때 공급 이 과표고, 그 다음에 장난감의 공급가액이 6천이에요. 그럼 이 중에 세관장으로부터 받은 수입세금계산서가 5,700 과표가 있어. 그럼 그 사업자가 발행해줘야 될 세금계산서는 300만 원. 요것이 이제
되겠더라.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이세무 씨의 부가세 과표는 요 300이 되겠더라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300만 원이 답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을 보면 우리가 다음은 일반과세자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개화의 이익이 매입거래와 관련된 자료이다. 주식회사 개화의 우리 이익이 매입세 공제액을 한번 구해봐라.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러면 일단 1번을 한번 보면 자, 공급가에 500만 원의 원재료를 구입해서 착오로 공급가에 900을 수취했어요. 원래 이 잘못 수취하게 되면 매입세 공제를 못 받는데 그 밖에 자료를 통해서 사실이 확인이 되면 매입세 공제가 돼요. 그 500만 원에 지금 뭘 구하라고 돼 있냐면 이제 매입세액을 구하는 거니까 50만 원이 되겠네요. 이렇게. 자, 두 번째 보면 업무용 중형 승용차 렌트비. 렌트 안 되죠? 이건 안 되고. 매입세 공제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종업원 식대를 지급하고 간이과세자. 자, 간이과세자인데 이 사람이 영수증 발급 사업자야. 그러면 안 되지. 4,800원 원 안 되는 사업자야, 이 사람이. 그러면 매입세 공제가 안 돼요. 자, 네 번째 직원 사택에 수리비를 지급하고 공급한 300만 원의 세용계약서. 이거 300만 원. 근데 직원 사택이죠. 직원. 우리가 임원이 아니고 직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300만 원에 대해서 (10%인) 30만 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제품 운반용 트럭 되죠. 그래서 요 700만 원에 대해서 10% 70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거래처 증정 목적. 이건 이제 우리 이 기업 업무 추진비 관련된 거니까 매입세 불공제죠. 그래서 다 합쳐가지고 150만 원이 되겠더라.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약술령 주간식. 자,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이제 중소기업인 주식회사 제조의 우리 사업연도 관련된 자료이다.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을 아래와 제시한 따라 작성하시오. 단 정기까지 회계 처리와 세무조정은 적정하게 처리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먼저 양식이 소득금의 조정 합계표인데 이렇게. 그래서 나눠보면은 먼저 1번서부터 보게 되면 국고보조금이죠. 500만 원. 자, 세법은 입금 항목이에요. 그리고 국고로부터 보조받았으니까 그걸 바로 송금 살입하는 우리 일상화 충당금 또는 압축기장 충당금 처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사용계획서 제출을 안 했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압축기장 충당금, 일상화 충당금 잡지 않고 거기 이 국고보조 500에 대해서 자본조정 처리되어 있으니까 입금 산입. 얼마냐면 이제 500이에요. 입금 산입. 자본 항목이니까 이제 기타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지. 자, 두 번째. 납부하였던 본사 건물에 대한 재산세 500만 원. 재산세는 우리 송금 항목이죠. 이 환급 받으면 입금 항목이에요. 그래서 그 500만 원 영업의 수익 처리한 거 잘한 거예요. 근데 그 50만 원은 우리 환급 가산금, 그 부분은 재산세 환급 가산금은 입금 불산입을 시켜줘야 되겠지. 그래서 두 번째 여기 우리 재산세 환급 가산금 50만 원 이렇게 입금 불산입하고 기타 처리한다. 자, 그 다음에 3번을 한번 보게 되면 22기 납부하였던 토지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600만 원을 환급받으면서 그 토지의 취득에 대해서 취득세는 토지 원가로 들어가죠.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원래 송금 불산입 항목이었어요, 이게. 근데 그에 따라 환급가산금 60만 원을 환급받고
그러면 우리가 원래 이 처음에 취득세라고 해가지고 토지 원가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이 이제 송금 불산입 항목인데 그게 만약에 돌아오게 되면 입금 불산입 항목이 되겠지. 이게. 근데 영업의 수익으로 처리했어요. 그러니까 둘 다 입금 불산입을 시켜줘야 되겠지. 이게. 그래서 이제 그 토지로 집어넣었던 거 600만 원도 입금 불산입. 600만 원도 이 입금. 근데 이 부분은 좀 알으셔야 될 게 정기에 적절한 세무조정을 했다는 얘기는 정기에 토지 원가로 들어간 것을 우리가 요거 입금 불산입 항목 해서 그 정기에 세무조정이 적절히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토지 관련해서 취득세 환급가상금 60만 원 이렇게 기타 이렇게 처리를 해줘라. 자, 지금 정기에 토지 원가로 집어넣었어요. 근데 지금 이번 연대 와서 이것이 환급됐어. 이게 환급됐다. 근데 이 환급된 거를 뭘로 처리해놨어요? 원래는 토지 들어가 있는 거에서 없애야 되는데 영업의 수익으로 다 처리해놨어요. 이게.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을 이 마이너스 유보예요. 이 마이너스 유보 처리해서 이 부분을 토지 600 잡아주고요. 그리고 더 받은 요 환급가상금은 영업의 수익이 아니고 입금 불산입 항목이야 이게.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세무조정이 나오더라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렇게 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4번을 한번 보게 되면. 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연체금 30만 원, 전기요금 납부지연 연체가상금 20만 원, 교통유발 부담금 50만 원을 모두 비용으로 처리하였다. 교통유발 부담금은 비용 처리가 맞죠. 이게. 그 다음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거기 그 연체금이 있는데 그 부분이 우리 송금 불산입 항목 이거 좀 외워주셔야 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연체금. 근데 나머지 연체자 들어가는 거는 다 송금 인정이 돼요. 원칙은. 근데 이제 연체자 들어가는 것 중에서 안 되는 게 요게 하나 국민건강보험에 따른 연체금 송금 불산입이에요. 그래서 여기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연체금이다라고 하는 거. 자, 이 부분이 거기 그 3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것이 기타 사회 유추. 자, 이렇게 처리하고요. 그 다음에 5번째. 자, 이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비상장법인 주식인데 단기 초에 추가로 취득하여 주식 중 60% 지분을 보유하게 됨으로써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그러니까 이제 50% 초과해서 넘어가면은 이제 최초로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800만 원을 납부를 했는데 이거는 거기 이 800만 원을 납부하고 비용으로 처리하였다. 이렇게 나오네요. 근데 이 부분, 이 주식에 대해서, 그 취득원가로 포함시켜야 되는데 부대비용인데 비용 처리했으니까 송금불산입 해가지고 요 주식회사, 이 공장 주식, 취득원가로 잡아줘야지. 그 800만 원이라고 하는 부분, 이렇게. 이것은 이제 유보 처리를 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게 돼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한번 보게 되면. 자, 음식점을 경영하는 간이과세자인 우리 강북의 이 거래 내역이 다음과 같은 경우. 자, 우리 차가감 납부세액을 구하고 계산 내역을 약술하시오.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주어진 자료 위에는 고려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고. 자, 거기 그 간이과세자인데 공급가액이 5천이에요. 그럼 부가세 포함된 금액이야, 이게. 그러니까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15%지. 자, 거기에 10%를 부가세, 납부세액으로. 그러면은, 75만 원의 납부세액이 나오네요. 이렇게. 자, 그런데, 간이과세자가 받은 세금계산서 관련해서
일정 공제를 안 해주면 제출 안 한다 이거죠, 이게. 그래서 거기 세무계산서 매입세액이 350이 돼 있어요, 이게. 그러면 350에 대해서 보니까 업무용 중형 승용차인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불공제이고요. 자, 근데 공급대가의 0.5%라면 공급대가는 이게 세액이니까 세액은 10이고 공급대가는 110이란 말이에요. 요 비율. 자, 곱하기 이제 0.5% 이렇게 0.5%.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하게 되면 16만 5천 원이 매입세액을 공제해 줄게. 이렇게. 그 다음에 세용계산서, 거기 보시게 되면은 이제 그 신용카드 매출원표 60%네요. 5천만 원 중에서 60%는 신용카드 매출분이에요. 자, 그러면 신용카드 이 매출분에 대해서 1.3%, 물론 1,000만 원인데 1,000만 원 한도 내죠. 그게 3천만 원에 1.3%라고 하면은 39만 원이에요. 39만 원 이렇게 돼 있고. 자, 그렇게 해서 차가감 이제 이 간이과세자가 납부해야 될 이 부가세는 19만 5천 원이 되겠더라. 자, 19만 5천 원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해서 세법 일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